안녕하세요. 김대관 감독입니다.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운 소식은 그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이 이 간첩 혐의로 지금 이제 그 재판에 넘겨졌다. 이 소식이에요. 지금 이들의 행태가 거의 뭐 북한 간첩과 다를 바 없다라는 점이 지금 국민들을 경악해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신을 했다. 북과 교신을 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교신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작년 8월 8일 이 사람들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보낸 지령문에서 현재 보안상 소식을 보낼 조건과 환경이 되지 못하여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게 영업 일부, 여기서 영업 일부라는 것은 민주노총을 지칭하는 거고요. 자유 게시판에 처음처럼이라는 필명 혹은 제목에 반영한 글이라도 올려주기 바란다. 이런 그 교신을 갖다가 지령문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검찰의 조사 결과 민주노총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올라온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김정은을 총회장님이라고 지칭하고 그다음에 북한 문화교류국을 그러니까 접선 단체죠. 본사라고 하고 지하 조직은 지사라고 지칭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지사의 지도를 받는 조직이라는 차원에서 영업 일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정말 참 영업부도 이런 영업부가 있나요? 즉 대한민국을 이렇게 뿌리에서부터 뒤흔드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한심한 일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건국 전쟁이라는 지금 제가 영화를 제작을 하면서도 사실은 1945년 해방 이후에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승만 대통령을 뒤흔들었고 대한민국의 국기를 문란시키고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겠다는 목적으로 움직였던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이더라고요. 저 역시 이제 그런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면서 와, 대한민국의 이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정말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건국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이 노력들이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힘든 과정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21세기인 지금도 이렇게 버젓이 민주노총이라는 간판을 달고 간첩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1940, 50년 당시에 정말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 얼마나 많은 이 좌경화된 또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존재했는지 정말 그 실체를 갖다가 저는 이번 영화 통해서 하나하나 좀 밝혀낼 예정이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과연 이승만 대통령이 그 건국의 지도자로서 어떤 결단과 어떤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지금 쉽게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 모든 것들, 뭐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갖다가 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그 이끌어내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좀 공허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말 그대로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했던 시절이었고요. 불과 몇 년 있다가 결국 한국전쟁으로 인해 갖고 북한군의 남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여전히 적화 통일의 의지를 갖고 있었고 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정말 힘든 과정들을 갖다가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 그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이번에 느꼈는데요. 이번에 이 민주노총의 이 북한과의 어떤 그런 그 간첩 행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어떤 그 현실 속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국가 안보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보안법 같은 것도 필요 없다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 보면은 정말 그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정말 누구를 위한 누구에게 이로운 얘기인가를 다시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 지금 뭐 해외에 나가서 동남아 일대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면서 뭐 만남 5분 전에 약속 장소 위치에서 대기하다가 뭐 생수 물병을 마시는 동작을 실행하라. 그리고
또 뭐 손수건으로 이렇게 선글라스를 이렇게 닦는 행위, 이런 동작을 취하라. 그리고 전화통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북한 공작원이 담배를 피워물면 미행이 있다는 신호로 알고 현장에서 이탈하라. 이거 정말 말 그대로 진짜 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 스파이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사실은 올해 초에도 그 창원에서도 그 민주노총과 관련된 그 간첩단 사건들이 발견됐었죠. 그래서 그 당시로도 한 4명 정도가 그 간첩 사건이 연루돼 갖고 이제 그 구속이 되고, 뭐 아직까지도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신문을 봤을 때 가끔씩 그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좀 미디어가 계속 이렇게 반정부적이고 현 정부를 비난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좌파적인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가. 사실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조사 결과가 밝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KBS 1라디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텔레비전보다도 사실은 이 라디오가 더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요즘은 텔레비전을 많이 안 보잖아요. 근데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뭐 운전을 하거나 또는 뭐 버스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운전기사가 라디오를 틀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듣기 싫어도 듣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30분이 됐든 뭐 40분이 됐든. 그런데 그런 라디오에서 등장하는 전문가 행세를 하는 패널들이 이번 그 조사 결과 80% 이상이 좌파 채널로 채워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말 그대로 좌파 성향의 패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좌파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좌파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얘기가.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생각하는 거라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버젓이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사를 공정언론 국민연대라는 곳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도 85%의 좌파 패널들이 중요한 방송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도 아주 정확히 기록을 했더라고요.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진보 패널이 37명, 반면에 보수 패널은 4명. 그러니까 이거 뭐 9대1, 10대1 정도의 비율이죠. 이렇게 기울어진 그 미디어 운동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간첩단 사건서부터 얘기를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눈치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과연 민노총이라는 것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러한 말 그대로 이제 집단인가, 아니면 정말 친북적이고 작용화된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이익을 갖다가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만을 내는 그런 조직인가, 많이 의구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수원지검에서 발표한 이 간첩단 사건은 민주노총이 결국에는 북한과 연계돼서 온갖 대정부 투쟁이라던가 뭐 반정부 투쟁이죠. 그리고 여론을 주도하는 어떤 온갖 행태들을 갖다가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간첩단 사건, 간첩 검거율이 제로였다는 겁니다. 간첩이 0명이었어요. 검거된 간첩이. 그때는 간첩이 없다가 갑자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많이 나타났나요? 그거 아니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간첩들을 키운 겁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떤 민주화 또는 어떤 사회 정의, 이런 허울만 좋은 어떤 미화된 어떤 개념들로서 국민들의 눈을 가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국기를 흔드는, 굉장히 국가적인 정체성과 국가의 미래 안보가 아주 직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여러분들께 그 반가운 소식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5월 16일 날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저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을 상영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 이번 행사는 그
대한민국의 성공과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그 전문가의 어떤 강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2부 순서로 저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또 상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영화 감독 입장에서 그곳에서 이제 같이 또 간단하게 영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질의응답도 받고 뭐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예정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하고 사단법인 양지회라는 곳에서 이제 이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저희 영화가 상영된다라는 굉장히 좀 의미가 뜻깊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쨌든 확고한 안보 의식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그 행사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5월 16일 오후 2시 반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영화는 한 3시서부터 그 상영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행사는 2시 반 정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요. 좀 일찍 오셔갖고 같이 뭐 좋은 말씀도 좀 듣고 그리고 혹시라도 또 저하고 또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은 그곳에서 좀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또 이렇게 인사도 좀 드리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